안녕하세요. 샘패스 임용고시학원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듣기 말하기 34페이지의 성취 기준 1-3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토론입니다. 토론. 먼저 그리고 이 토론을 하기 전에 아까 오늘 자료에 올라갔던 다른 유인물도 하나 더 있어요. 4페이지짜리 PDF가 있는데 토론에 대해서 듣기 자료예요. 듣기 자료. 듣기 자료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러분이 이거 보고 이 토론을 보는 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34쪽 볼게요. 성취 기준 1-3입니다. 절차 동그라미 치고요. 절차와 규칙 동그라미, 규칙을 지키고 근거 동그라미,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 동그라미, 토론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차와 규칙을 알아야겠죠.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성취 기준에 있어서 내용 요소는 역시 토론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절차와 규칙 그리고 근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 같이 보겠습니다. 1-3이에요. 이 성취 기준은 토론의 일반적 절차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토론에서는 타당한 근거를 들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대요. 토론의 구성원은 밑줄 사회자, 토론자입니다. 그리고 판정관, 청중이 있는데 그 판정관과 청중은 괄호 칠게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정관과 청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사회자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토론자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판정하기 단계를 두게 되면 판정관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누가 더 잘했다 이런 판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주면 판정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중을 따로 두기도 해요. 그때 판정관 이꼴 청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정관이 따로 있든 청중이 따로 있든 그건 상관없는데 판정관이 무조건 청중이다, 청중이 판정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르게 분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중에 진짜 꼭 필요한 건 일단 사회자와 토론자가 꼭 필요하다. 이거 정도만. 그 다음에 토론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때 토론의 단계와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며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대요. 중요하겠죠? 교역방류 볼게요. 1번 발표, 토의, 토론 등 각각의 공식적 담화 상황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가 공식적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학습자의 수행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 여기서는 토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도 마찬가지, 토의도 마찬가지, 토론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회의도 그러겠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높임 표현을 꼭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무조건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높임 표현을 꼭 쓰고 예의를 갖춰서 말한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2번 볼게요. 토론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논제의 입장을 정하고 밑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대요.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설득하는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회의와 토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려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말하기라고 하면, 토론은 극명하게 갈리죠. 뭐가 찬성과 반대가 갈려요. 반대가 갈리면 서로를 뭘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토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설득하는 말하기에 포함이 돼서, 설득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장이 있을 거고 그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근거를 제대로 들어줘야 되는 게 이 토론의 아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설득하는 말하기라는 거.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고 이를 통해 자기 주장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해가는 과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평방류 볼게요. 5번 1번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이런 걸 확인하기보다는 뭐 하래요? 학습자의 토론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이해 및 실제 사용 수준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토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 주장 펼치기는 어떤 단계가 있죠? 라고 물어보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토론을 해보게 하고 그거를 교사가 관찰하면서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키고 토론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강론을 보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거기 1번 써있죠. 주변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경우 밑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 예전에 사회할 때 논쟁 문제 학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약간 논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논쟁, 그런 것, 논쟁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하게 되죠. 그 논쟁 문제 조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문제가, 어떤 의견이 갈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였어요? 사회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나무 같은 거를, 우리는 꼭 학급 토론이 아니라고, 그냥 토론의 그 논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나무가, 100년 된 은행나무가 마을 초입에 딱 있어요. 근데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그 들어오는 도로가 너무 좁은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행나무를 뽑아다가 다른 데다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보존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토론을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견이 나뉘는 경우. 2번 보겠습니다.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알기. 먼저 이 표를 보고 이따가 그 다른 유인물을 볼게요. 먼저 왼쪽에 절차 세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에 주장 펼치기라고 단계, 절차가 나와 있죠. 먼저 주장 펼치기를 하는데, 제가 밑에 그게 괄호 쳐서 나온 거는 누가 먼저 하느냐예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누가 하는 거예요? 찬성 측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반대 측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단계를 보면 반론하기 단계가 있죠. 반론하기 단계 보면 두 번 나오죠. 반대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찬성이 반박한 다음에, 그 다음 찬성이 반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가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장 다지기도 마지막 할 때도 찬성이 먼저 자기네 주장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반대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 순서라는 거예요. 절차 때 나온 그 찬성 반대 화살표가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내용 및 방법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토론 주제가 뭐냐면, 이 5학년 2학기 6단원에 나오는 토론 주제에선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절차가 나와 있죠. 거기 밑줄 칠게요.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이 절차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올, 한번 잠깐 넘겨볼게요. 36쪽으로 넘어갈게요. 36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표가 하나 있어요. 표가 보이죠? 여기 6번 보면 주제를 정해 토론하기라고 나와 있죠? 이해되세요? 여기도 토론하기인데 그러면 이 절차는 또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거기 보면 어떤 단계가 있어요? 토론 주제 정하고, 입장 정하고, 근거 마련하고, 계속 밑에 넘어가서 토론 자료 준비하고, 토론하고, 정리 및 평가하죠. 그 중에 그 마지막 단계 위에 있는 토론하기죠. 토론하기. 그거를 세부적으로 아까 우리 지금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이 토론 진짜 할 때 어떻게 한다? 주장 펼치고, 반론하고, 주장 다진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뒤에서 더 배우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처음 우리가 방금 말하려고 이제 곧 배울 그 학급 임원 이 부분은 애들이 이미 지금 토론 주제를 정했고 자기 의견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토론 들어간 거야. 근데 사실 토론을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어떤 주제를 딱 정했을 때 주제를 정해야 되고, 그 주제를 정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내가 찬성을 할 건지 반드시 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뒤에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논제가 정해져 있고 찬성 반대가 이미 있다고 판단하고 토론하는 것부터 본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교과서의 그 흐름이 그렇다는 거야. 듣기 자료를 통해서 애들이 토론하는 모습만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이 토론하는 모습에서 주장 펼치기, 그 다음에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라는 게 있구나. 애들이 알고 나서 그럼 너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너네가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한테. 너네가 하려면 주제를 정해야 되고 찬성 반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뒤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토론하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지도서를 본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거야. 먼저 이거를 듣기 자료로 배웠기 때문에 듣기 자료를 배우고 이런 토론하기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가 직접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순서니까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김민호 쌤은 왜 먼저 토론하기의 그 세부적인 단계를 먼저 알려줄까요? 라고 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하기를 애들이 먼저 남의 토론들을 보는 거예요. 남이 토론하는 걸 먼저 보고 다른 그 자료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고 이제 너네가 토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그 뒤에 배운다는 거죠. 그 순서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론 정리에서. 아시겠죠? 일단 보겠습니다. 주장을 펼치는 방법이에요. 1번 볼게요.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겠죠. 34쪽입니다. 거기 오른쪽 단에. 2번 주장을 펼치는 방법의 두 번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 유의점 볼게요. 구체적인 예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이유는 자기 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믿을만하다고 상대편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냥 주장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끼리도 의견이 충돌됐을 때 그냥 내 주장만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당연히 상대방한테 씨알도 안 먹히죠. 그렇죠?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고 야
내가 알아봤더니 어떤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 라고 어떤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한테 신뢰감이 주어지잖아요. 토론할 때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유의점 볼게요. 토론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기록하면 들으면 좋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토론이라는 게 그냥 내가 주장하는 거가 있고 그 근거를 한번 딱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 근거를 들어보고 그때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에 또 반박을 해야 되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어때요? 제가 뭐라고 했더라?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도 적어 요약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반론할지도 적어보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듣기 말하기 여기 나왔지만 사실 쓰기 활동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쓰기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약하기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요약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간추리며 듣기, 간추리기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볼게요. 거기 보면 표를 보면 천상편의 주장은 뭐냐면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요. 필요하다. 근거가 뭐냐면 실제로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뭘로 제시했어요? 같은 지역 다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학교 안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대요. 이거는 전문가의 면담이 들어갑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전문가를 초빙할 때 전문가가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믿음직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의 주장은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렵대요. 이거는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또 얘네들도 근거를 듭니다. 그걸 보고 근거 2는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그 자료는 뭐래요? 학급 입문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면담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들고 이제 할 겁니다. 밑에 참고 자료를 볼게요. 주장 펼치기라고 하고 사실 더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안하기라는 말로 쓰이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주장 펼치기는 밑줄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진대요. 우리 논설문의 구조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내가 주장을 하면 근거를 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게 뭐예요? 서론에서 이게 뭐 필요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본론에 뭐가 들어가죠? 그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본론이 들어가죠. 보통 설득적인 글에.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토론할 때도 지금 주장 펼치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진대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장 펼치기의 서론 부분에서 꼭 필요한 요소는 밑줄 용어 정의와 자기 팀의 구체적인 주장이래요. 용어 정의가 뭔지 볼게요. 용어 정의 동그라미. 용어 정의란 토론 주제에서 핵심 어휘를 골라 그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으면 상대가 거기 어떤이죠. 오타예요. 어떤 개념에 입각해서 논리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이런 논제를 두고 토론할 때 의회와 대법원을 정의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대요. 이해돼요? 이어서 자기 팀에 대한 주장을 설명하는 건데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장을 할 거야.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주장을 뭘 하죠?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학급 임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급 임원이 정확히 뭔지 왜 그래요? 상대방이나 청중이나 만약에 판정관이 있다고 하면 학급 임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 사실 지금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학급 임원에서 거의 다 알고 있겠지만 토론이라는 것 자체에서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할 때 내가 뭔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히 상대방, 당연히 뭐 반대편은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청중이나 어떤 판정관들이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의의 문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지금 이 교과서 나오는 주제라면 예를 들면 학급 임원이 뭔지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급 임원이란 뭐라 합니다. 학급에서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런 학급 임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주장을 뒤에 덧붙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주장 펼치기의 본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근거의 수를 한 서너 개 정도 언급을 한답니다. 각 근거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덧붙여야 한대요. 이때 두괄식이 뭐죠? 머리에 주장하는 바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두괄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대요. 주장 펼치기의 결론 부분은 자기 팀의 주장을 요약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들어간답니다. 아시겠죠? 그게 주장 펼치기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반론하기예요. 반론하기. 이렇게 먼저 찬성편이 먼저 하고 반대편이 먼저 합니다. 반대편이 주장을 해요. 이렇게 한 번씩 주장을 얘기를 하겠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 나눠드린 다른 자료 2페이지를 볼게요.
민젠에 반해서 한 토론이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사회자가 지금부터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민재입니다. 먼저 찬성편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성편이 먼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해서 말을 합니다. 저희 찬성편은 두 가지 까닭에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실제로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라는 그 주장을 먼저 합니다. 두 갈씩이죠. 그쵸? 두 갈씩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학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은 전교 학생회 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학급 임원은 여기에 참여해 우리 반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거를 듭니다. 그죠? 설문조사 한 결과,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95%가 넘는 학교가 학급 임원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학급 임원을 뽑는다는 것은 실제로 학급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덧붙이죠. 그렇죠? 그렇게 근거를 줍니다. 학급 임원이 없다면 누가 선생님을 돕고 누가 전교 학생의 회의에 참여해 우리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그 다음 둘째, 학교 안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교육 잡지에 실린 한 전문가의 면담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를 미리 경험한다는 점에서 학급 임원 선거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찬성편이 주장을 하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쵸? 두 가지 근거를 들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는 뭐였어요? 설문조사 자료, 하나는 전문가의 면담 자료를 이렇게 근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회자가 이제 이어서 반대편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편, 학급 임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에 반대한대요. 먼저 첫째,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다기 보기 어렵대요. 한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0%의 정도의 학생들이 후보들의 능력보다는 친분을 우선으로 투표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대요. 이 조사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학급 임원으로 뽑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1학기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채로 학급 임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급 임원 선출은 인기 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기준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근거를 어떤 설문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둘째,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급 임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겨 친구들끼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대요. 실제로 학급 임원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면담한 결과 학급 임원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일과 친구들 사이 관계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주장 펼치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뭘 주죠? 3분 동안 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3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찬성편은 반대편의 얘기를 듣고 요약했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은 찬성편의 얘기를 듣고 요약을 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반론을 준비하는 단계인 거예요. 3분 준다는 게. 아시겠죠? 지금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원래 교재로 넘어와서 반론하기 볼게요. 반론하기에서는 아까 찬성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반대가 먼저 반박을 해요. 반론하는 방법 볼게요. 1번, 상대편의 주장을 요약한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 주의점 밑줄 칠게요. 상대편의 주장을 요약해 반론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예요. 그쵸?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그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론할 거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한다. 그죠? 역으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반론을 할 때. 그 다음 3번, 주장에 대한 근거나 그에 대한 자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해서 거기 나와 주의점 읽어볼게요. 찬성편과 반대편이 서로 질문을 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상대편에 제시한 주장과 근거 자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자기 편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질문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멍이 생겨요. 구멍. 얘기를 하다 보면 대답을 못해. 예를 들면 판정관이나 청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성편의 얘기를 하고 반대편을 얘기했어. 근데 반대편이 반론을 했는데 찬성편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해줘요. 그러면 판정관이 볼 때 누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편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질문을 했을 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뭐 인신공격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장의 허점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이 좀 더 타당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그 어디 빈틈이 없는지, 그러니까 설문조사 자료를 갖고 왔어. 그럼 그 설문조사 자료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어떤 매체, 그 매체가 신빙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 전문가가 면담을 한 자료를 갖고 왔으면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질문을 딱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충분히 못해. 그러면 이쪽이 좀 우세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볼게요. 그 교과서 장면입니다. 찬성편의 주장은 먼저 뭐죠?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죠. 잘 안 보이겠지만 볼게요. 반대편의 반론과 질문을 합니다. 찬성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요. 즉 처음에 주장을 하죠. 이거 어디서 하죠? 주장 펼치기에서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반론이에요. 어디서? 반론하기에서 하죠. 근데 반론을 한번 하고 나면 상대편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반론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어디 같은 내용이 돼 있어요? 반론하기 단계에 있어요. 반론하기 단계에서 주장 펼치기에서 주장을 했어. 그거에 대한 반론을 누가 할 거야? 찬성판이 반론한 거 가지고 또 반대편이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반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꼭 알아두세요.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편 주장에 대한 반론을 먼저 합니다. 누구나 학급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굳이 학생 대표 한두 명만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반대편에 뭐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거꾸로 찬성편한테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반박하죠? 찬성편의 반박이라고 써있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주장 펼치기에서 이미 찬성이 먼저 한번 얘기하고 반대가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반론하기 단계에서 반대가 먼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찬성편 주장에 대한 반론은 뭐예요? 그래서 좋지 않을까요?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박이 뭐예요? 학생 대표는 모범적이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임원을 만든다면 그 가운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먼저 하고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뭐죠? 지금 이 흐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과서 보면 처음에 찬성편의 주장이 나왔다고 한 건데 그 주장에 대한 지금 뭐죠? 처음에 반대편의 반론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장면이 두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잠깐 보면 찬성편의 주장이 맨 위에 있으니까 찬성편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주장을 가지고 지금 누가 먼저 반박하는 거예요? 찬성편 주장에 대한 반론을 누가 하는 거죠? 반대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편이 먼저 하고 밑에 장면 볼게요. 밑에 장면 보면 반대편의 주장을 가지고 이제 누가 반론하죠? 찬성편이 반론을 합니다. 뭐라고 반론하죠? 반대편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로 우리 학교의 상황과 반드시 같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 설문조사 우리 학교 거 아닌데 우리 학교 내용 아니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우리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질문을 던졌어. 그거에 대한 또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한 게 뭐예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자료다. 그게 꼭 뭐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라고 반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얘기하세요 라고 했더니 또 우리 학교 선생님 면담한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또 뭔가 그 반박할 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토론 뒤에 절차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 단순히 진짜 실제 토론의 그 단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도 해야 되냐면 사실 내가 주장을 정했어. 예를 들면 내가 찬성이에요. 어떤 의견 찬성이야. 찬성에 대한 주장을 정했으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갖고 와야겠죠. 근데 뭐 근거 2를 들었어. 여기서는 뭐 설문조사였고 여기서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면담이야. 근데 이건 전문가였고 아까 우리 지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다른 학교예요. 그러면 처음에 주장 만들고 근거를 했을 때 무슨 단계가 필요하냐면 분명히 반대편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한마디로 속된 말로 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깔 거에 대한 거에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미리 대비해보고 우리 편끼리도 내가 찬성편이지만 몇 명은 반대편이 돼서 자기 팀을 공격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격해보고 이런 거 허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이게 다른 학교니까 이 다른 학교 가지고 우리가 딴지 걸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학교에 있는 뭐 어떤 다른 걸 우리가 또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지고 와서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토론할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학교 이런 얘기 나왔더니 너네가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학교 선생님 면담한 자료도 있어 라고 하면서 또 하나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해야 돼. 만약에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허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데서 판정관이 있다면 이게 기울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걸로 볼게요. 다시 반론하기입니다. 297쪽에 나와 있는 거 반론하기 장면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상대편이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반론하기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편이 반론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찬성편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편이 먼저 얘기합니다. 찬성편에서는 학급을 위해 봉사하고 학교 대표가 되어 우리의 뜻을 학교에 전하는 역할을 할 학급 임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몇 명의 학생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학생 대표 한두 명만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편의 근거는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네, 이게 뭐죠? 반대편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반박할 거예요. 이제 반박. 모두가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한 번씩 경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반박할 때는 직접적으로 까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완충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학급 임원은 학급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학생 대표는 모범적이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의 반론처럼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맡는다면 그 가운데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도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반박이라고. 이건 반박이에요. 그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이번엔 찬성편이 반론을 펴고 반대편에서 찬성편의 반론을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찬성편, 반론합니다. 반론. 반대편은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까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첫 번째 자료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학교를 조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상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 학교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대편이 반박을 하죠. 반박 적어주세요. 네,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그냥 많다는 점을 보여드리려는 자료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다른 근거가 있었겠죠. 그 선생님께서는 봉사정신이 뛰어나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보다는 인기가 많은 학생이 학급 임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학생 대표로서의 학급 임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반론하기 단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원래 교재를 볼게요. 원래 교재에서 주장 다지기입니다. 주장 다지기에서는 다시 순서가 어떻게 바뀌죠? 찬성이 먼저 얘기합니다. 찬성이 먼저 얘기하고 반론이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좀 강화하는 거예요. 이미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 핑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탁구 치듯이 딱딱딱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대화가 잘 됐으니까 이제 자기 마지막 그걸 가지고 누가 있다면 청중이나 판정관이 있다면 내 말 좀 들어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강조하거나 요약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단계? 주장 다지기 단계예요. 볼게요. 주장 다지기 방법입니다. 1번 자기 편의 주장을 뭐 해야 돼요? 요약합니다. 2번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해야겠죠. 그쵸? 니네가 지적한 거 별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자기 편 주장의 또 장점을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뭐 해야 돼요? 인상을 깊게 남겨야 돼요. 그쵸? 그래서 밑에 거기 주의점 밑줄 칠게요. 주장 다지기 단계에서는 자기 편의 주장과 근거를 강조하고 강조 동그라미 강조하고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 읽어볼게요. 또 듣는 사람이 자기 편의 주장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편 주장의 장점을 한 번 더 말하는 것도 좋대요. 이렇게 주장 다지기를 하는데 다시 이거 유인물로 볼게요. 주장 다지기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토론의 마지막 단계인 주장 다지기입니다. 먼저 찬성편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성이 먼저 얘기합니다.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학생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도와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반대편의 대안처럼 할 경우 원하지 않는 학생이 학생 대표를 맡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선택을 거쳐 학급 임원을 뽑는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반대편 얘기를 막 엄청 까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반론, 그러니까 반대편의 반론이 타당하지 않는 정도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다지는 단계니까. 아시겠죠?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찬성편은 학급의 대표가 필요하고 학급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 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편은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고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반드시 이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학급 대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한두 사람이 학급 임원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학생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학급을 대표하는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많은 학생이 지도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회자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되고요. 이제 나옵니다. 35쪽에 볼게요. 35쪽 오른쪽에 보면 거기 화살표부터 보겠습니다. 토론의 마지막에 무슨 단계를 넣을 수 있대요? 판정하기 단계, 동그라미. 판정하기 단계를 넣어 지도할 수도 있대요. 이 판정하기 단계에서는 판정단을 따로 구성을 하래요. 다시 한번 판정단을 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 쪽에도 아니고 반대쪽에도 아닌 애들을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럼 만약에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근거 자료의 타당성, 반론,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래요. 판정하기 단계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점 볼게요. 토론은 의견이 대립하는 논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두 진영이 서로 설득하고 반박해 나가는 동그라미 경쟁적 의사소통의 방식이다. 경쟁적 의사소통 동그라미. 따라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평가와 토론 절차와 방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토론 주제를 정해 활기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판정하기 단계를 넣어서 하는 거는 사실 권장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토론하는 애들을 지금 우리가 이 성취 기준이 뭐죠? 볼게요.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예요. 이돼요? 토론을 하는 그 실제 경험이 중요하지, 실제로 찬성편 반대편이 있어가지고 판정하기 단계로 누가 이겼다고 하면 상대편은 어떻게 될 거야? 이 경험 자체가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뭐기 때문에? 경쟁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판정하기 단계를 둘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적인, 만약에 그 진짜 반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거였다면 판정하기 단계를 둬서 어떤 의견을 담임 교사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판정하기 단계까지 넣어가면서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래서 판정하기 단계가 실제로는 있죠. 토론을 하고 나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 실제로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주의점 정도로 빼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애들한테 이걸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판정하기 단계를 아마 이런 식으로 이 단계에서 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실제 이제 여러분이 갔을 때, 토론을 했을 때 판정하기 단계를 넣으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약간 좀 실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넣어도 돼 라는 식으로 약간 지도서에서 살짝 한 발 뺀 게 아닐까.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토론하기 이미 많이 연습했고, 토론에서 진다?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상대방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 타격을 입지 않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단계에서 거의 5학년이잖아요. 5학년 애들한테 했는데 뭐가 안 됐어 이러면 조금 애들이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판정하기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왜냐면 사실 지금 토론에서 결과가 누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절차와 규칙을 알고 토론을 해보는 게 중요한 그런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3번.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거 자료예요. 그때 이 근거 자료에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기 위해서 본 게 뭐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설문조사 자료가 있었고 면담 자료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면담하기, 설문조사하기, 관련 도서 찾아보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사실 실제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하겠죠. 아이들이 이걸 토론을 시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 자료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출처를 꼭 밝혀야 되고, 그런 출처가 뭐에 영향을 준다?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꼭 밝혀줘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면담과 설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면담이 뭔가 볼게요. 면담 밑줄 칠게요.
즉 면담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설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대요. 면담을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터뷰 어떨 때 하죠? 정보 수집. 이것처럼 어떤 전문가의 면담. 내가 뭐가 중요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 신뢰도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전문가한테 가서 어떤 자료를 하는 경우 엄청 많죠. 뉴스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지금 이거 가지고 누구 계속 교수님이 인터뷰 하잖아요. 뭐 감염내과 교수님한테 인터뷰해서 뭐 이런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런 걸 인터뷰하는 게 그 뉴스의 신뢰도를 더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하거나 또 그냥 상담의 목적일 수 있어. 그죠? 상담의 목적. 인터뷰라는 게 여러분이 학교에 발령 나서 아이들한테 면담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무슨 정보를 캐내려는 거 아니잖아. 그냥 아이들한테 상담하는 용도로 면담을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득을 하는 데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고3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면담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는 너가 지금 이런 게 더 너의 흥미를 보면 이런 거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대학 진학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담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려고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두 번째는 그냥 상담하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설득하려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면담은 면담을 하는 사람과 면담을 받는 사람에 의해 진행이 되겠죠. 면담을 하는 사람은 면담의 이유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밑줄 면담의 이유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면담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또 미리 질문의 요점을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질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 이런 내용이 많아요. 실제로 면담 관련해서 교과서 장면에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죠. 면담하러 전문가를 면담하러 갔어. 초등학생들이 갔는데 예를 들면 셰프한테 간 거예요. 요리사한테, 유명한 요리사한테 가서 뭐 이 직업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뭐 돈을 얼마나 버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관련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목적을 그러면 그 학생은 면담할 때 뭘 안 지킨 거예요. 미리 질문할 걸 주제에 맞게, 내가 목적에 맞게 질문할 걸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기출문제를 보면 면담에 관련해서. 그다음 그래서 미리 질문의 요점을 정리해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질문이 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면담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판단할 필요도 있어요. 이에 따라 질문하는 방식도 달라지죠. 그 다음에 뭐 나보다 더 우더른을 면담을 할 경우에 당연히 높임말도 써야 되고 공경의 태도를 보여야겠죠. 그렇죠? 친구를 면담할 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녹음을 한다거나 녹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공식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면담을 받는 사람은 정보를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특히 누구?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를 들면 전문가가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줄 때, 면담을 해줄 때는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설문이에요. 설문. 조사를 하거나 통계 자료 따위를 얻기 위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내어 묻는 것이다. 이게 설문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면담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1번. 자료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면담 자료란 어떤 자료예요? 토론에서 면담 자료를 내가 썼을 때예요. 토론에서 내가 근거로, 토론의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로 면담 자료를 썼을 때 어떤 건지 뭐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자료가 뭐 해야 돼요?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2번. 해당 분야의 전문가 동그라미. 전문가를 면담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해요. 그쵸? 신뢰도가 낮은 사람, 뭐 길 가다가 그냥 행인 1한테 면담한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급식 관련해서 설문을 할 거라면 뭐 영양사라거나 아니면은 뭐 영양 전문가라던가 뭔가 그런 전문가한테 면담을 해야지, 그냥 길 가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 면담을 하면 엄마가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주장할 때 근거로서는 좀 그게 떨어지죠. 그런 얘기예요. 5번. 설문조사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 1번 밑줄 칠게요.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두 번째, 자료의 출처 동그라미. 출처가 정확한가? 자료가 믿을만한가? 조사 대상과 범위가 적절한가? 예를 들면 중학생에 대한 얘기인데 초등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갖고 왔어. 별로 적절하지 않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주제를 정해 토론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2번은 뭐였죠? 토론 절차와 방법 알기였어요. 아까 우리 막 주장 펼치기 이거. 그거는 토론하기에서 토론의 절차를 본 거고, 이제 뭐예요? 주제를 정해서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토론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볼게요. 당연히 토론을 해봐야 되니 뭐 해야 될까요? 토론 주제를 먼저 처음 정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때 친구들과 의논해 정한 토론 주제가 뭔가 보니까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정했대요. 거기 화살표 볼게요. 토론 주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논제 가운데에서
찬반 양론이 뚜렷하며 찬성편과 반대편의 여론이 비슷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만족하는 논제로 정해야 되는 거 좋다. 즉 뭐라고요? 애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의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주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극명하게 나뉘는데 이게 찬성편이 한 90%, 반대편이 10%,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엇비슷하게 나뉠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주제는 갑자기 떠오른 주제인데 토론 주제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찬성 반대가 좀 극명히 나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토론 주제인데 실제로는 아마 애들은 된다는 쪽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좀 고를 때는 확실히 이게 교사 입장에서 토론을 실제로 할 때 이게 엇비슷할 건가라는 거 또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교복 같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급식에 대한 뭐 자율배식 같은 문제는 사실 의견이 많이 나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약간 핸드폰 뭐 이런 문제는 실제로 애들이 쓰겠다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이제 쓰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그런 쪽이 우세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 볼게요 밑에. 그래서 이렇게 논제를 정하고요. 토론 참여자의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입장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거기 보면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복을 입으면 옷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찬성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 글씨체가 진한 부분. 초등학생은 교복을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논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자료들은 반대축으로 이제 반대쪽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지금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올 얘기는 뭐라고요? 반대편이에요. 우리는 지금 반대편 정한 거 중에. 그래서 이제 내가 반대편을 정하고 뭘 마련해야 돼요? 주장과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 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돼요. 그 근거가 뭘까요? 먼저 우리는 교복 입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교복 입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니까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왔어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교복은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럼 이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가 뭐가 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자료. 뭐 예를 들면 이건 어떤 자료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개성 존중도 다 되고 그다음에 불편한 점도 많다는 것도 면담할 수 있죠. 애들한테 교복 입어보니 어떻습니까? 또 불편했어요. 뭐 이런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교복 가격에 대한 자료. 비싸다는 걸 어필하면 되겠죠. 비싸다. 그다음 초등학생의 성장 속도에 대한 통계 자료. 이것도 뭐예요? 교복을 사면 금방금방 바꿔야 된다는 약간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마련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에 그 다음 게 나와 있죠. 예상 반론 떠올리기예요. 뭐예요? 찬성편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것도 우리는 미리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죠. 볼게요. 상대편이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이 있어요. 뭐죠? 개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교복 입겠다고 하는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교복에 장점이 뭐가 있어요? 교복은 자주 안 입어도 그러니까 뭐죠? 자주 안 사입어도 된다라는 걸 어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필하면 그거 가지고 또 우리는 반박해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근거도 있죠. 뭐라고 했어요? 교복을 입으면 따로 돈을 사야 한다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근거를 또 제시할 수 있어요? 성장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교복도 여러 번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무슨 자료가 필요했죠? 초등학생의 성장 속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반박할까? 그걸 가지고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반박할 걸 또 어떻게 우리가 반박을 할까라는 거를 자료를 미리 찾아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주장과 근거 마련하기 단계에서 참고자료를 한번 볼게요. 토론 준비표라는 게 있어요. 토론 준비표는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정리한 일종의 시나리오에 해당이 된대요. 따라서 토론 준비표에는 자기 편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과 논점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대요. 토론 준비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사항을 지켜야 된다는데 1번 볼게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항목화하여 논리적 흐름에 따라 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유목화하는 거죠. 개조식으로. 2번 쟁점을 받쳐주는 논거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할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화살표를 그려서 이거에 대해서 쟤네들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 라고 하고 또 우리는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박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3번 근거 자료 역시 항목화하여 정리하고 자세한 자료는 자료 카드로 정리를 하래요.
그래서 이런 토론 준비표를 작성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먼저 자기 편의 쟁점과 논거를 정리하래요. 그 다음 예상되는 반론과 그 반론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해야겠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 유의점 볼게요. 토론에서 자기 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상대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논증이라고 한대요. 논증 동그라미. 논증 동그라미. 자기 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와 논증 방법, 거기서는 연역법도 있을 수 있고 기타법, 유추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상대편의 논리적 공격에 대한 반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상대편의 쟁점과 논거를 찾아볼 거예요. 쟤네들은 뭐라고 주장할까? 라고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 상대편의 쟁점과 논거에 대하여 반론할 만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걔네한테 우리 역질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 5번 자기 편의 쟁점과 논거에 대한 상대편의 반론을 예측하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주의점 볼게요. 반론을 효과적으로 펼치려면 상대편의 근거를 미리 떠올려 보는 게 좋다. 계속 같은 말 합니다. 토론 준비표를 활용해 상대편의 근거를 미리 떠올려 보고 상대편이 제기할 반론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떠올리면 돼요? 그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떠올리면 돼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찬성과 반대편인 거예요. 토론에서. 그렇죠? 그럼 변호사가 뭔가 얘기하면 변호사가 뭘 준비하죠? 검사가 뭘 공소장에 올릴 걸 막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막 만들 거예요. 그럼 검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얘네들은 뭘 가지고 반박할 거라는 걸 이미 보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검사도 한 번 더 그거에 대해 또 반박할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약간 토론에 우리가 흔히 보는 법정 드라마에서의 그런 장면들이죠. 토론의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토론 자료 준비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과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거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그 자료 준비하는 걸 볼게요. 자기 편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편 반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 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가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면담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설문조사 자료 찾아보고 이런 거 해보자. 통계 자료 찾아보자 했을 때 진짜로 자료를 찾아봐야겠죠.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 보고 정리한 자료를 같은 편 친구들과 바꿔 읽고 실제 토론에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생각하며 자료의 타당성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밑에 토론하기는 뭘까요? 아까 방금 우리 얘기했던 처음에 배웠던 그 토론하기 뭐였어요?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론하기에서. 이해되시죠? 이 토론하기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죠. 이제 해보고 나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끝납니다. 그 토론하기 안에 있는 그냥 참고자료 한번 볼게요. 툴민의 6단 논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부분 적용이 필요한 건데 한번 볼게요. 토론을 준비할 때 이런 게 중요하대요. 1단계의 유용한 방법인데 문제 상황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걸 뭐라고 하는데 안건이라고 부른대요. 토론에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는 걸 뭐 안건이라고 부른대요. 두 번째, 안건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이게 뭐예요? 주장이겠죠. 그렇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게 결론을 제시하는 거. 그 다음 3단계. 2단계에서 말한 결론에 대한 이유로 보통 3가지 정도 제시한다. 즉 뭐예요? 내가 주장하려는 그 주장의 근거를 한 3개 정도 제시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용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4단계. 2단계에서 말한 결론, 즉 이게 뭐예요? 주장이죠. 이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말하는데 이 설명은 경험이나 정보나 역사적 사실이나 통계나 속담이나 격언, 명언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대요. 즉 뭐예요? 우리가 배운 토론 단계로 따지면 자료의 근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면담 자료라던가 설문조사 자료 같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단계인 거죠. 5단계가 좀 중요한 건데 볼게요. 상대편이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뭘 생각해 보래요? 반론을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래요. 2단계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실제 토론에서도. 마지막 6단계에서는 앞에 나온 이야기들과 예외 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6단 논법을 토론을 적용할 때 뭐 써도 돼. 이런 내용으로 참고 자료를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오른쪽 넘어가서 참고 자료. 토의와 토론입니다. 둘 다 배웠죠, 우리? 토의와 토론에서 공통점 뭘까요? 둘 다 밑줄 집단적이고 설득적인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씩 있어요. 목적 및 참여자 특성 차이점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토의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 등을 서로 나누면서 합의점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뭐래요? 동그라미 협동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래요. 과정. 토의는 협동적이에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해되시죠? 의견은 다를 수 있어. 내 의견이 이게 있고 네 의견이 이거야. 그리고 서로 설득도 해야 돼.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한 가지 답을 찾는 협동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토의는. 이해되시죠? 그에 반해서 토론을 볼게요. 토론은 찬반 양쪽이 나뉜 상태에서
양편 각각 자기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상대편을 설득하는 거기 동그라미 경쟁적 의사소통 과정이래요. 즉 토의는 약간 협동적, 그 다음에 토론은 경쟁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 주제는 뭘까요? 토의는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나뉘는 주제보다는 뭐가 낫대요? 문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가 좀 적합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해결 방법 A 1번, 해결 방법 2번. 아까 같은 경우도 그 은행나무 얘기를 했지만 그걸 토론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토의도 할 수 있죠.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토의로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은행나무를 뽑아서 심는다. 아니면 은행나무를 잘라버린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 아니면 다른 길을 확장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건 토의인 거예요. 토론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거 좋지 않을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라고 해서 협동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건 뭐예요? 토의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딱 명확한 주제가 있어야 돼요. 찬반 나뉘어야 돼. 뭐? 은행나무를 뽑는다 안 뽑는다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론의 주제는 뭐가 돼야 돼요? 찬성과 반대로 분명히 나눠질 수 있는 주제여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점 볼게요. 토론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 경쟁적 의사소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참가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밑줄 최선의 결론에 이르는 것이 목적임을 인식시킨다. 즉 토론이 싸우자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경쟁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뭐 하라는 거야? 어쨌든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타당한 의견인지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경쟁을 하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뭐래요? 최선의 결론을 이르게 하는 목적인 거를 꼭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싸우자는 게 아니야, 토론도. 그 다음 거 볼게요. 토론에서는 서로 자신이 옳다고 우기기보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래요. 그래서 이 토론 주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대요. 밑에 볼게요.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사실 논제는 뭐래요? 밑줄 어떤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입증하는 문제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아까 얘기 잠깐 나와죠. 법정 토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폭행을 했어. 아니 살인을 했어. 이 살인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인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 논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법정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토론의 주제가 되겠죠. 진짜 죽였니 안 죽였니? 검사는 죽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은 거고 변호사는 안 죽였어요. 이걸 인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 논쟁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 토론에서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치 논제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등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래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죠? 인터넷 게임은 아동에게 해롭다. 이런 거 있죠.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가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정책 문제예요. 정책 문제. 새로운 정책의 시행 여부나 의사결정을 취급하는 논제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밑줄. 그 다음 학교 수업에서는 뭘 다루는 게 좋대요? 이 정책 논제를 다루는 것이 좋대요. 즉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였던 것처럼 학급 임원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정책 가지고 토론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디서? 학교에서 토론할 때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중에서 뭘 추천한다? 학교에서는 정책 논제를 추천한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고 독서 토론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독서 토론, 책 읽고 토론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8쪽 들어가겠습니다.